예,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반도 통신의 최한욱입니다. 예. 제가 이제 양국동 오고 지각을 거의 안 했는데 모처럼 또 지각을 했습니다. 오자마자 혼났어요. 정혜림 아나운서한테 지각 안 하기로 해놓고 또 지각을 했다고. 지방일 좀 갔다가요. 오늘 오전에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려가지고 예정보다 약 5분 정도 늦게 오늘 한반도 통신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방송은 시간이 생명인데 9시 뉴스 9시 5분에 시작하면 난리 나죠. 근데 아직 제가 이게 프로 방송인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종종 이렇게 지각을 하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예. 뒷담화 까지 마세요, 구리님. 안 그래도 괴롭습니다, 요즘에. 지난주에 통합진보당 이제 당직 선거가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됐습니다. 혁신비대위에 강기갑 후보가 4,000표 이상의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1년간 통합진보당을 이번 대선에서 통합진보당을 이제 이끌어가게 되셨는데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5월 초부터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저도 괴로웠습니다. 뭐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가 이건 뭐 떠나서 대선을 앞둔 중대 시기에 야권 연대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진보당이 뭐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이건 뭐 자멸한 거죠. 사실상 자멸이나 다름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이제 당직 선거가 뭐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이제 좀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좀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선거도 중요하지만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죠. 이번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쪼록 새로운 당대표께서 통합진보당의 화합, 통합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고 통합진보당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뭐 대선 6개월도 채 안 남았어요. 벌써 우리 새누리당의 박근혜 뭐 후보라고 해야죠. 뭐 사실상 후보, 뭐 박근혜 씨로 거의 뭐 결정이 나지 않겠나. 지금 뭐 국민 경선 참여제대 또 이제 뭐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당 외곽에서도 많은 지지를 얻고 있고 당 내부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당권을 확실히 장악을 했죠. 박근혜 씨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뭐 특별한 이변 없이 대통령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요. 제가 오면서 보니까 5.16 쿠데타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정신 세계 과연 어떤 세계인지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뭐 이런 분이 5.16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된다라면 대한민국 참 앞날이 깝깝해지겠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야권 연대의 미랄이 돼서 정권 교체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우리 강기갑 대표가 통합진보당을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좀 희망이 조금씩 보여가네요. 우리 다시 가다듬고 새로운 대선 승리를 위한 총진군의
대장정에 우리가 모두 나섰으면 합니다. 오늘 한반도 통신은요, 여러 가지 또 한 주간 한반도 소식과 더불어서 한반도 초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요, 본격적으로 한반도 통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치환 씨의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네요. 타는 목마름으로 첫 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청곡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안치환 씨의 타는 목마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예, 오늘 왜 갑자기 이 노래가 듣고 싶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오면서 박근혜 씨 그 기사를 봐가지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5.16 쿠데타가 최선의 선택이었다, 불가피한 뭐 이런 주장이 21세기에 저는 민주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전된 이런 시대에 그것도 유력한 대선 후보의 입에서 이게 뭐 조선일보나 뭐 조선일보 그 유명한 조갑재 씨나 무슨 보수 단체에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뭐 하는 것도 문제죠. 뭐 그것도 문제가 아닌 건 아닙니다. 아무나 총 들고 나가가지고 그냥 정권 잡으면은 그거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죠. 그죠?
그건 뭐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5.16 쿠데타가 있었던 지 이제 40여 년이 지났는데 40여 년이 지나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나와가지고 또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현재 제일 높죠. 어쨌건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 현재까지는 제일 저는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지만요. 아무튼 뭐 여론조사 그렇게 나오니까 제일 높은 양반인데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공적인 공식석상에 나와가지고 물론 아버지가 한 일이니까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 욕을 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개인적인 집안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공적인 자리에 나와가지고 쿠데타가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이 과연 민주국가의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지지율 30%, 여론조사 30% 40% 나오죠 지금. 그런 지지를 획득하고 있다라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갑자기 타는 목마름으로가 듣고 싶어졌나 보네요. 그죠? 대학교 이제 초년생 때 많이 불렀어요. 민주주의여 만세, 타는 목마름으로. 그때는 이제 민주주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만 하더라도 노태우 씨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군인이 대통령 하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것도 보장이 안 되는 이런 이제 군사 독재 체제에서 저도 청춘의 일부를 보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정말 민주주의가 간절했습니다. 간절했어요. 정말. 이런 노래는 이제 최근에 안 불렀어요. 최근 15년 동안 술 먹다가 간혹 옛날 생각나서 한두 번 불렀나? 최근에 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민주화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니까요. 이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노래는 좀 최근 상황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또 다시 맞는 상황이 왔어요.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 좀 드렸는데 오프닝 때도 이제 새로운 통합진보당의 우리 대표진들과 지도부와 그리고 민주당 여러 대선 후보들이 좀 힘을 잘 합치셔가지고요. 반드시 좀 높은 수준의 야권 연대를 이뤄내서 정말로 유신의 딸, 쿠데타의 딸, 유신 공주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간 한반도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도 첫 번째 소식은 김정은 제1위원장 현지지도 관련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소 흥미로운데요. 다소 흥미로운 현지지도가 있었는데 지난 15일자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평양에 있는 경상유치원을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요, 제가 좀 특별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건 지난 5월 31일 경상유치원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조금 넘은 거죠. 한 달 사이에 두 번째 지금 방문을 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해요. 최근에 보면은 지난 4월, 5월에 능라도에 있는 능라도 유의장 지금 공사가 한창인데 여기를 연이어서 두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평양에 지금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창정거리 아파트 공사 현장도 두 차례 연이어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사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이제 현지 지도 정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장에 내려가서 현장 상황을 직접 파악을 하고 현장 일꾼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자리 잡혀 있는데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김정은 제1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이 현지지도 중심의 이런 정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한 200여 회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식 보도가 되는 남쪽에서 공식적으로 보도가 안 된 거를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요. 공식적으로 1년 동안 이제 공식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이런 데서 이제 현지지도 소식들이 보도가 되는데 이 보도들 공식
공식적으로 보도된 이런 현지지도 횟수만 하더라도 한 200여 회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여 회면은 뭐 3일에 이틀꼴,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현지지도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뭐 거의 직무실에서 거의 일을 하지 않는 요런 좀 정처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이른바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현지 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죠. 현지 지도라기보다는 뭐 현지 시찰. 그래서 뭐 우리 각하께서도 간혹 그 뭡니까 뭐 시장통 같은데 방문도 하시고 뭐 특히 뭐 농산물 뭐 도매시장 같은데 이런 데도 가시고 뭐 보통 이런 건 있지만은 이게 이제 양 횟수의 면에 비해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식 현지 시찰 방식이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 현지 시찰이라기보다는 현지 지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매우 구체적인 사업 논의를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뭐 사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은 그 직무실이 따로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뭐 이거 뭐 공식 보도가 그런 거니까요. 뭐 북한에서 뭐 선전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공식 보도만 보더라도 한 200여 회 정도 현지 지도를 하니까 뭐 사실상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업무를 보는 뭐 이런 시간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현장에 내려가서 활동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에 200여 곳 정도를 다닌다면은 사실 뭐 북한에 가야 될 곳이 뭐 되게 많겠죠. 뭐 어떤 데는 뭐 10년에 한 번, 뭐 20년에 한 번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최고 지도자가 뭐 한두 달, 1년에 한두 번, 1년에 한 두 번 되는 것도 사실 잦은 편이죠. 횟수가 많은 거라고 봐야 되는데 한 달 정도 사이에 한 달 상간에 한 두 차례 정도 방문을 한다. 요거는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 경상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서 뭐 유치원을 왜 중요시 여기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이게 뭐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한 달 새 뭐 두 차례나 방문을 하는 뭐 이런 일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은요 지난 5월 30일 경산 유치원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사랑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것을 또다시 찾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봐서는요 아마 지난번 5월 30일 날 방문을 해서 또 한번 찾겠다 이렇게 하면 약속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바로 이어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치원 곳곳을 두루 살펴본 김정일 위원장은 경상 유치원이 오늘처럼 잘 꾸려진 것은 연관 단위들에서 도와준 데도 있지만 원장의 일본세가 크게 작용했다. 일본세 이건 뭐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니죠. 일본세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일하는 모양새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일을 잘하냐 못하냐,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의 일본세, 그러니까 경상 유치원 원장이겠죠. 원장의 일본세가 크게 작용했다고 하면서 리강죽, 그러니까 여기 원장인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리강죽 동무를 욕심쟁이 일꾼이라고 정을 담아 친근하게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리강죽이라는 사람이 일을 잘해서 이 아파트라네요. 유치원을 아주 새롭게 잘 꾸려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높게 치하를 했다. 그런데 이제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욕심쟁이 일꾼이다. 이렇게 이제 친근하게 불러줬다 이러는데 아마 이제 일 욕심이 많다 이런 의미였겠죠. 일 욕심이 많으니까 일을 뭐 열심히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한 만큼 뭔가 이제 성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런 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연이어 이제 두 차례나 방문하는 이유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죠. 앞으로 이제 유치원은 요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라. 저도 이제 보도된 사진 자료들을 이렇게 몇 개 봤는데 뭐 상당히 놀랄만해요. 저도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유치원 시설이나 뭐 이런 데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뭐 남쪽에 아주 좋은 뭐 유치원 모르겠어요. 뭐 제 애들 다니는데 뭐 그냥 평범한 유치원을 다니니까 뭐 좋은 유치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일단 다니는 그 유치원도 제가 뭐 도봉구에 사는데 쌍문동에 사는데 쌍문동에서 뭐 그런 데로 그럭저럭 뭐 괜찮다 이런 유치원으로 뭐 알려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처가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뭐 유치원하고 뭐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뭐 시설이 뭐 한 4, 5층 정도 되는 건물에다가 뭐 새로 지어가지고 뭐 건물도 말끔하고 뭐 내장 시설은 뭐 상당히 화려하고 놀랄만한 정도
뭐 놀랄만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뭐 이제 자랑해보고 싶은 거죠. 예, 자랑해볼 만한 그런 뭐 정도의 시설이다. 남쪽 분들이 보도 깜짝 놀랄 정도 수준이다. 물론 북한에 지금 뭐 유치원이 다 그렇진 않겠죠.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아마 이제 본보기로 해가지고 이제 전국에 있는 이런 뭐 원장들 혹은 이제 뭐 이런 유치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겠죠. 선생님들한테 좀 자극을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유치원 유아 교육 사업을 좀 끌어올려 보겠다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꾸 방문을 하고 이제 방문하게 된 보도가 계속 나가잖아요. 이제 특히 뭐 북한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 보도를 제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보도가 뭐 한두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며칠에 걸쳐서 여러 차례 또 뭐 기록 영화도 나가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가게 된 곳은 아무래도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 횟수만 봐도 그렇고요. 뭐 또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지도부의 어떤 절대적인 북한 주민들이 북한 지도부를 이제 절대적으로 이렇게 따르는 뭐 이런 사회 체제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이제 야 여기 잘 됐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상당히 큰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아마 유치원을 두 차례 연속 방문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네요. 예. 그 경산 유치원 원장을 널리 소개한다는 건 이제 뭐 남쪽에도 그러잖아요. 뭐 무슨 뭐 금메달 따고 뭐 아니면 뭐 어디서 뭐 좋은 일 했다 그러면 이제 방송에 계속 대대적으로 나가 이제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막 그거 마찬가지로 널리 소개한다라는 건 이제 방송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거 좀 알려라. 그리고 그의 일본세를 일반화해야 한다라는 최상의 평가를 주시었다. 이렇게 이제 뭐 신문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죠. 그러니까 그 유치원 원장을 널리 소개를 하고 그의 일본세를 일반화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 주민이 다 따라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상의 평가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모든 주민이 따라해야 될 정도의 인물이면 그건 뭐 북한의 최고 지도자 정도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뭐 많은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예. 이게 실명까지 지금 거론을 해서 예, 이렇게 뭐 따라 배워야 된다라고 일본세를 일반화해야 된다, 따라 배워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걸로 봐서는 뭐 여기 사업에 상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상 유치원에 상당히 만족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날 방문에는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제일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박춘홍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등이 동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요 대상 건설에 노력적 위운을 세운 조선인민군 내무군의 모범적인 일꾼들과 뭐 방문에 이어서 기념사진도 뭐 이날 촬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북한의 주요 인사들도 이 유치원을 같이 방문한 걸로 봐서는 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상당히 강조하는 유아 사업에서 상당히 강조하는 어떤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이고요. 요날 또 흥미로운 여기 이제 언론 보도는 안 나와요. 지금 언론 보도는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뭐 북한에서 이제 아직 공식화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식화는 안 하고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여성이 이날도 동행을 했습니다. 예, 지난주 방송 때 제가 말씀 좀 드렸죠. 그 모란봉 악단 상당히 뭐 파격적인 북한에서 악단을 조직했다. 그 악단을 소개드리면서 그날 공연에 김정은 제1위원장 옆자리에 앉았던 젊은 여성 상당히 주목이 된다. 뭐 지금 뭐 남쪽 언론에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죠. 예, 상당히 주목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렸고요. 바로 뒤이어서 7월 8일이었죠. 김일성 주석 18주기를 맞아가지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7월 8일 0시에 조선인민군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그런 곳이죠. 그걸 이제 북한에서는 그 뭡니까?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이렇게 올해 이제 명명을 했어요.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수산 태양궁전, 예전엔 그냥 금수산 궁전, 김일성 주석이 이제 안치돼 있을 때는 그냥 금수산 궁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태양궁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때 또 그 여성이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을 했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주목이 된다. 누구냐 도대체. 상당히 좀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뭐 대략 둘 중에 한 명이 아니겠냐 이렇게 지금 추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김정은 대장의 제1위원장의 여동생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이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부인이 아니겠느냐, 그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금 30대 초반이죠. 30살 된 올해 우리 나이로 30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뭐 우리 뭐 요즘 뭐 그런 어떤 뭐 고정관념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는 그 나이가 좀 많잖아요. 뭐 보통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뭐 요즘은 뭐 연상 연하 커플도 있고, 그죠. 남자가 더 나이가 어린 경우는 뭐 동갑내기도 있고 뭐 결혼을 많이 하긴 하지만은 아직도 이제 보편적인 정서가 우리나라 사람도 아직 보편적인 정서가 여성보다는 이제 남편이 부인보다는 좀 나이가 많은. 저도 저 차하고 한 5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그런 말 있죠. 4살 차이는 뭐 궁합도 안 보고 이제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한 4살 정도, 30살 정도 차이를 뭐 이제 적당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보통 나이가 적은 경우가 많다. 그러면은 아마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결혼을 했다라면은 이거 뭐 결혼을 했다라는 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지난해 뭐 최근에 이제 북한을 방문했던 이제 해외 동포들 뭐 주장에 따르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결혼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 후계자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로 이제 추대되기 직전에 70년대 초였죠. 70년대 초에 결혼을 한 것으로 이렇게 뭐 결혼을 그 뭐 뻑적지근하게 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뭐 최고 지도자가 미혼인 경우라면은 뭐 미혼이 최고 지도자가 되지 말라라는 뭐 법은 없을 텐데 참 결혼하기가 어렵겠죠. 안 그래도 뭐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부담이 상당히 크잖아요. 결혼해야 되는 이제 타방이죠, 여성이. 그렇잖아. 온 나라가 막 떠받드는 그런 사람하고 연애를 한다. 이거 뭐 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그런 간혹 영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뭐 피아노 치는 대통령 그런 영화도 있었고 뭐 굿모닝 프레지던트 뭐 이거 코미디 영화 이런 거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그 누굽니까 그 대통령이 이제 미혼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는 뭐 미혼은 아니고 돌싱이라고 그러죠. 이른바 뭐 돌아온 싱글 그래 돌싱이라고 그러는데 뭐 상처를 했거나 아이고 뭐 이혼을 했거나 뭐 이런 설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좀 가능성이 좀 높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미혼이다 그러면 상당히 뭐 여러모로 좀 하여튼 그 국가를 운영하는데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렇잖아 아무래도. 그죠? 아무래도 뭐 정치인들 보면은 여성 관계가 상당히 뭐 복잡해지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인데 최고 지도자가 미혼이다 이렇게 되면은 특히 북한과 같이 어떤 특수한 정치 풍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그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하여튼 후계자로 추대되기 직전에 제가 알기로는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후계자 논의가 되고 있었던 시점에 뭐 결혼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결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략 뭐 그렇다면은 뭐 이제 26, 7 정도 통념적으로 보면요. 우리 나이로 26, 7 정도 되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죠.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쭉 사진을 이렇게 연구 분석을 해보니까요. 대략 그 정도 연배로 보여요. 여성이 그 이제 공개된 여성의 그 얼굴을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요즘 뭐 여자분들이 하도 어려 보이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안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제가 슬쩍 보니까 대략 한 20대 중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 되는 여성이겠다.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볼 때는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부인일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날 경산 유치원 그 현지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여성으로 추정이 돼요. 지금 옷을 당시 이제 모란봉 관현악단과 금수산 태양전을 참배했을 때는 옷이 이제 검정색 계통의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검정색 아무래도 뭐 그 금수산 태양궁전이야 뭐그 참배를 하러 갔으니까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그 뭡니까 그 관현악단 공연을 볼 때도 공식 뭐 행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정장 차림이었는데 이날은 보니까 약간 뭐 노란색 계통의 황토색에 가까운 원피스에
겉에 하얀색의 자켓을 그러니까 좀 더 젊어 보여요 지금. 그죠? 옷이 이제 정장에서 하얀색 계통의 이제 자켓을 이렇게 원피스 자켓 을 입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물방울 무늬가 있는 이런 원피스네요. 그러니까 뭐 흔히 볼 수 있는 남쪽의 여성들이 흔히 약간 뭐 세미 정장 수준의 뭐 이런 정도 의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시내 나가도 흔히 볼 정도의 그런 옷차림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지금 옆에 김정은 제1위원장 옆에 계속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옷차림이 좀 다소 바뀌어가지고 저도 동일 인물인지 뭐 정확히 지금 뭐 확신하기는 어려운데 뭐 지금 남쪽의 언론 보도 나온 것도 그때 그 불안보 악당 공연 때 동석을 했던 그 여성이 맞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요 제가 볼 때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흥미로운 게 이제 요거 쭉 그 현지 지도를 하고 그러니까 뭐 어린 아이들의 이제 공연까지 보고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유치원 경산 유치원의 이제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과 이제 그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 선생님들이 한 5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여 분 정도 선생님이 되는데 뭐 거의 다 대부분 여성이죠. 우리나라나 뭐 북한이나 그런데 큰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아이들 교육은 아무래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이고 남성은 한 100명? 한 10명 정도 되겠네요. 5분의 1도 안 되는 요 정도가 있습니다. 다 유니폼을 입고 하얀색의 검은 바지 이런 이제 유니폼을 입고 기념 촬영을 했는데 여기에 모습이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습이 안 보이는 게 왜 중요하냐?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 유치원 관계자는 아니라는 거죠. 유치원 관계자는 아니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보도 내용 쭉 말씀 좀 드리면서 수행한 사람들을 쭉 그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 누굽니까? 장성택 이름 까먹었네요 제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뭐 리젤 당중앙위원회 제1부장, 뭐 박춘홍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등이 동행을 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만약에 그냥 유력 인사다 당이 나오고 국가 뭐 군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물방울 무늬 원피스를 입고 군인이 다니지는 않을 것 같고 군인은 아닌 거 보니까 이제 당이나 국가의 고위급 인사의 가능성이 이제 그 다음이죠. 그런데 여기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여성이 한 명도 없죠. 매우 젊은 여성이면은 더더군다나 뭐 매우 그 빠르게 승진한 거잖아요. 상당히 뭐 실력 있는 이런 사람의 가능성이 높은데 전혀 거명이 안 됐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도 제가 보기엔 뭐 부인일 가능성 쪽이 이제 거의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통일뉴스 인터넷 통일뉴스죠. 통일뉴스에서 흥미로운 보도를 냈습니다. 뭐 유사한 분석인 것 같은데 장성장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죠. 장성장 씨. 저도 뭐 과거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뭐 토론회나 이런 데 간혹 에서 자리를 함께 했던 적이 있었던 분인데 장성작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 지난 10일이죠. 10일 날 김정은이 모란봉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들어갈 때 이 여성이 같이 들어가는 모습이나 공연장에서 김정은 옆에 서서 함께 박수를 치는 모습 그리고 퇴장할 때 따라가는 모습 모두 여동생이 아니라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모습이었다. 김정은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할 때도 이 여성이 동행했는데 김정은 바로 뒤에 그리고 다른 간부들 바로 앞에 서서 이 여성은 과거 김정일의 부인 고영희처럼 영부인의 지위를 과시했다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09년에 결혼을 해서 2010년에 자식까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아무래도 뭐 여기 전문가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 뭐 또 정보가 있겠죠. 뭐 과연 이런 정보를 뭐 전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사실 나이도 이름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김정운으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여성 이름 같죠. 우리나라도 배우가 있잖아요. 김정은 씨, 뭐 초콜릿 김정은, 뭐 여배우가 있는데 그 동명이인이죠. 그래서 여성 이름 같아갖고 김정운이 아니냐, 뭐 이렇게 뭐 보도가 한참 나오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북한에서 공개가 되고 2010년이었죠. 2010년에 당대표자회를 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뭐 그때 가서야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정은이다 이름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뭐
출생 연도 나이 뭐 이런 거 다 틀렸잖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실 뭐 크게 신뢰는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이분 주장에는 2009년에 결혼을 했고 2010년 자식까지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도 요거는 좀 동의해야 돼요. 연도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2010년 9월 달에 당 대표가 회가 열리고 회가 열려서 이제 후계자로 사실상 공식 추대가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9월 달이죠. 9월 달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 최고 지도부 수준에서는 2009년 8년께쯤에는 이제 후계자 논의가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 할 거냐부터 해서 누구로 할 거냐가 아니라 김정은 제1위원장을 이제 추천하는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논의가 내부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뭐 1년 정도 여러 가지 토론을 했을 겁니다. 당 내외적으로 토론을 해가지고 아마 확정을 졌을 거기 때문에 이미 2009년께쯤에는 후계자로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뭐 당연히 그 무렵에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상식적으로 볼 때 최고 지도자가 미혼인 상태에서 그것도 아직 나이가 뭐 불가피하게 미혼이 된 경우 뭐 사별을 했다든지 뭐 이혼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 아직 젊은 나이인데 미혼인 경우 상당히 그렇잖아요. 좀 많은 또 여성들이 참 마음이 설레이죠. 그죠? 북한 여성들 아무리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뭐 북한 최고 지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거의 1년이면 200일 정도를 현지 지도를 다니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을 사실 정상적으로 꾸릴 수가 없죠. 그죠? 어디 뭐 데이트나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나면은 뭐 그때부터 사생활이라는 게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특징을 볼 때 아마 그 전에 결혼을 해서 아이도 갖고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성장 연구위원은요, 뭐 이분 뭐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겠죠. 연구위원은 김정은 부인의 나이는 현재 27세. 그죠?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뭐 3살 내지 4살 정도가 우리가 뭐 보통 평균적인 여성 남녀간의 나이 차이라고 하니까 뭐 27세나 6세 이 정도 될 거라고 그러네요. 키는 1m 64cm 정도. 대한민국 남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키예요. 뭐 요즘 뭐 우리 또 남쪽의 여성들은 많이 키가 커졌죠. 그죠? 키가 커졌습니다. 요즘 뭐 이 발육 상태가 좋고 뭐 잘 먹고 또 관리들을 잘하기 때문에 뭐 요즘 1m 70을 뭐 넘어가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제가 언젠가 뭐 그 여론조사 조사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남성 키는 1m 82인가? 한국 여성들이 참 여성들이 키 큰 남자를 좋아하대요. 참 그렇게 안 되는데 뭐 예전에 한번 방송에 어떤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1m 80 이하는 루저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원성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루저인데 남자는 하여튼 80 정도 80대 초반 정도 너무 크면 또 그렇고요. 근데 여성들을 그때 남성들한테 물어본 거죠. 어느 키가 적당하냐 했는데 저희는 64cm 164cm 정도가 적당하다고 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보통 또 이렇게 굽 높은 구두도 신고 그러니까 1m 64 정도면은 남자 이제 굽 높은 구두 신고 그러면 1m 70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또 보통 남자들 심리가 그러잖아요. 여성들 키가 남자보다 또 크면은 좀 또 이게 뭐라 하면 자존심 상하고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두 굽까지 생각하면은 한 1m 60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 이 정도가 돼야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남자들이. 보통 이제 평균 1m 8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죠? 75에서 80 사이가 제가 알기로는 한 평균 정도 신장이 된다고 보면은 64cm 정도가 뭐 이상적인 이런 키가 아닌가 봅니다. 아마 그 정도 키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로 확인이 됐고 그녀의 본가는 청진시 수남구역으로 아버지는 청진시 대학 교원이고 대학 교원이라는 교수예요. 어머니는 수안구역 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히 엘리트 인텔리 집안이네요. 그죠? 아버지는 대학 교수, 어머니는 이제 산부인과 과장. 그죠? 남쪽에서는 이거 방귀깨나 끼신 집안이죠. 그런 거죠. 그죠? 교수의 어머니 의사에 이러면은. 근데 이건 또 오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상당히 뭡니까 이게 하여튼 뭐 좋은 집안에 태어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건 맞겠죠. 아버지가 대학 교수고 뭐 산부인과 과장이면 공부를 잘했겠죠. 그런데 교수를 안 하고 교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 의사나 뭐 그렇게 북한에서는 남쪽처럼 상당히 사회적으로 뭐 이런 직업은 아니에요. 의사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무료 진료를 하잖아요. 무상 의료를 하기 때문에 교육도 마찬가지죠. 무상 교육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사회적 존경은 좀 받겠죠.
의사나 교수나 어느 사회나 아이를 가리키고 사람의 생명을 이런 다루는 이런 직업들이 한번 당연히 존경을 받을 텐데 뭐 그렇게 임금이 높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광산 노동자들보다 다 임금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교수나 의사들이 광산 노동자들이 제일 험한 일을 하니까 임금 제일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그건 뭐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주장을 했고요. 네. 정성장 연구위원회 의견에 따르면 분석에 따르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정일 시대 최고 지도자는 있어도 지도자의 부인은 전혀 공개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 김정은 제1위원장이 4년 반이나 스위스에서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부 동반 모임이 일상화되어 있는 서구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 미혼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미 결혼까지 해 부인까지 둔 지도자라는 것을 북한이 은연중에 강조하는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최대 약점인 나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 안정감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씌워주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부인과 함께 주요 공식 행사에 자주 참가해 따뜻한 남성의 이미지를 보인다면 매우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여성들이 김정은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고 북한의 가족 문화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뭐 또 쇼하는 거다 뭐 이런 뜻인 거죠. 보통 이제 뭐 한국에 북한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사실 뭐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공식 활동 거의 하지 못했죠. 그랬고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부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안에서 뭐 이러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첫째 뭐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에는 김정숙이죠.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어머니 되는 부인이 1948년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석이 되자마자 뭐 이렇게 사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공적으로 어떤 지도자의 부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었던 거죠. 뭐 그런 거라고 보고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일성 주석이 1994년도까지 생존해 있었잖아요. 생존해 있는데 뭐 아버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얘기하면 이제 주석이 혼자서 활동을 하는데 그죠? 그 후계자가 부인하고 동반해서 활동을 하는 이건 좀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죠? 모양이 이게 좀 이상한 모양이 돼버린다. 뭐 이런 거고 또 이제 김일성 주석 사후에는 북한 체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뭐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서 북한이 이제 이른바 성군 정치를 해야 될 때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제 이렇게 여건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뭐 부부가 동시에 등장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았나 봅니다. 아니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그 어려운 여건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2000년 초반 97년 대략 이제 96년, 7년, 8년 이때가 이제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데 뭐 요 시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뭐 부인이 누구냐 이거는 지금 뭐 남쪽에서는 이제 고영이라는 사람이 부인이다 김일성 주석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아직 뭐 북한 쪽에 공식적 발표가 없기 때문에 뭐 확실히 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고영이로 알려진 그 사람이 이제 아마 1년인가 2년인가 사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암으로 사망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상황이 호전되고 나서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뭐 홀로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상황 자체가 북한의 이른바 퍼스트 레이디가 공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기가 뭐 어려웠던 상황이 계속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됐다라고 보여요. 뭐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비정상적인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퍼스트 레이디 이른바 뭐 이렇게 활동하는 게 사실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부인을 보고 대통령을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정하게 영향은 가겠죠.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뭐 부인이 또 이상한 사람이면은 대통령 되기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뭐 남편이 없는 분도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오긴 하지만은 뭐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면은 북한에서도 그 공적 지위가 아닌 이런 여성이 뭐 굳이 공식 활동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뭐 의견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것과는 별개로 어쨌건 다른 나라에서도 이른바 영부인 퍼스트레이디는 뭐 비중 있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슨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는 공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좀 전해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벌써 뭐 1시간 넘게 얘기를 했네요. 또 시간 잘 갑니다. 좀 늦게 온 날은 시간이 좀 잘 가요. 제가 뭐 이러저러 기사 소개해드리느냐고 채팅창을 못 봤는데 뭐 신청곡 해주신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쭉 보니까 아직 또 신청을 안 해주셨네요. 안치환 씨 노래 한 곡 더 들어보시죠. 뭐 오랜만에 아무래도 뭐 최근에 뭡니까 이 민중의 소리에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민중가요를 좀 못 틀어드리다 보니까 조금 진행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분들이 좀 있는데 뭐 오랜만에 안치환 씨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인형 들어볼까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안치환의 소금인형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알기 위해 난 서
공연을 꼭 오늘에 맞춰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요즘에 5월에 워낙 공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극장 사정이 여의치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18일입니다. 매년 5월 달에는 광주에 가서 공연을 하곤 했는데 오늘은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이 있네요. 그렇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곳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그 지난 역사의 아픔과 작은 승리와 그리고 먼저 가신 분들의 명복을 함께 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치환의 소금 인형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실황 공연에서 발췌를 한 그런 곡 같죠? 조금 길었는데 보내드렸습니다.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요. 원곡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제가 검색을 해서 노래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저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잘 모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세 번째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좀 흥미로운 보도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주목되는 보도인데요. 리용호 정치국 상무위원이 신병 관계로 해임이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네요. 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요, 리용호를 신병 관계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위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지난 15일에 진행되었다고 하고요. 이날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조직 문제가 취급되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문제니까 지금 이 신병철이 리용호 전 총참모장이죠. 아마 신병 문제와 관련된 이런 논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바로 해임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군 총참모장인데요. 군의 직위가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해임이 된 건지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일단 북한의 보도를 보면요, 주로 이제 당과 관련된 직위, 이게 일단 정치국회의, 조선농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군과 관련된 건 아마 보도를 안 했던 것 같고요. 군은 다른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롯한 모든 직무에서 이거 다 이제 당직이죠. 당직을 비롯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 그 총참모장직도 해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리용호 총참모장은요, 전 총참모장이죠. 1942년생이죠. 그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나이죠. 41년생으로 1910년 9월 27일에 차수로 올랐고 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신설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올라서 북한의 이제 실세를 꼽혀왔습니다. 그러니까 당 행정 쪽에서는, 당과 행정 쪽에서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제 실세다, 이런 언론 분석 보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주요 인사다 이렇고, 군 쪽에서는 리용호 총참모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이제 최측근에서 이렇게 그 보좌를 했던 그런 지금 인물인데 급작스럽게 신병 관계로 좀 해임이 됐다라고 합니다. 신병이라고 하면은 그죠? 이제 병이 있다 이런 거죠. 보통 병이 있다 이런, 신병을 인도하다. 신병. 제가 잠깐 요거 사전 좀 찾아볼게요. 신병. 보통 이제 보호나 구금이 대상이 되어 있는 몸,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오네요. 근데 신병을 처리하다, 신병을 인도하다, 범죄 용의자의 신변을 확보하다, 이런 의미의 구금되어 있거나 이런
의미의 신병, 그죠? 이런 의미도 있고요. 보통 그런 의미입니다. 신병, 그냥 몸에 병이 생긴, 예, 그렇게도 쓰죠. 이제 한자로는 신병을 앓다. 어머니가 신병으로 이제 고생을 하신다. 뭐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출국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구금된 상태, 신병을 인도받다 할 때 이런 뭐 이제 구금되는 이런 상태에서 신병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병이 있다는 거죠, 그냥. 예, 병이 있다는 뜻인데, 신병 관계로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 봐서 이제 병 관련해서 더 이상 활동이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어서 직무에서 해임이 되는, 뭐 요렇게 지금 일단은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뭐 동년생이니까 70세 초반인 거죠. 올해 이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태어난 지 이제 70세가 되는, 만으로 70이 되는 그런 애니까, 우리나라의 나이로 보면 이제 71세 뭐 이 정도 되니까, 뭐 사실 요즘에 뭐 70세가 넘으신 분들도 건강하신 분들 많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그 육체적으로는 그 언제든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그 연배죠. 연배인 걸로 봐서는 일단 뭐 북한 보도 내용이나 나이로 보나 일단 뭐 추론이 되는 거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모든 직위에서 지금 물러난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예상이 돼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영영문 전 총리죠. 북한의 총리를 했던 90년대 초반에 북한 총리를 했던 영영문 씨가 어느 시점에 이제 갑자기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숙청을 당했니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자강도당 도당 비서를 하고 있었죠. 자강도.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강도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히 요청을 해서 총리직을 내놓고, 물론 이제 좀 문제도 있었다고 그래요. 북한 활동상에 다소간의 문제도 있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자강도로 내려가가지고 고난의 행군 때 많이 이제 공을 세웠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가 해제되더라도 뭐 다른 중요한 일을 맡아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중요하다는 건 직위상 뭐 더 높아질 직위는 없죠. 총참모장이니까요. 직위상 더 높은 이런 일을 맡는 건 아닐지라도 북한에서 이제 중요시 여긴 일이라 비중 있는 일을 직위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직위 해임이 되고 뭐 이런 일도 있고요. 또 이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있죠. 뭐 북한도 어쨌건 사람 사는 사회니까 간혹 이제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그때 부패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상에 뭐 과실을 저지른다든지 이래가지고 뭐 보직 해임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최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광이라고 북한 군부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사업상에 이제 과오를 해서 이른바 노동 단련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직위가 해제됐다가 내려가가지고 아마 노동 단련을 받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복귀하는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로는 뭐 더 이상 이제 활동하기 좀 어려운 거죠. 건강상 이유로. 이런 경우가 최근에 한번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최근에 건강상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활동을 중단했던 그런 또 인사가 있었는데, 뭐 이런 세 가지 정도 보통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그런데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직위와 상관없이 이동을 한다거나, 두 번째 이제 직무상의 문제가 발견이 돼서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일종의 책벌을 받는 거죠. 처벌을 받는 거죠. 처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는 그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렇고, 특히 이제 당직 같은 경우에는요, 뭐 행정직이나 뭐 군사직은 모르겠지만 당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망이 직전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당 활동이야 뭐 그거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쭉 당직 아마 해임이 된 걸로 봐서는 뭐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직무상에 문제점이 있거나 뭐 이런 쪽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일단 뭐 북한 발표가 신병 관계로 이렇게 발표를 한 걸로 봐서는 아마 건강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일단은 뭐 높아 보입니다.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요, 뭐 이른바 김정은 시대에 뭐 쌍두마차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북한 지금 최고 지도부에서 아주 비중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리용호 총참모장이. 그런 인물이 갑작스럽게 지금 해임이 된 이런 보도가 나온 걸로 봐서는 뭐 이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러한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번째 소식 전해드리죠. 네 번째 소식은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 흥미로운 내용의 성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뭐 어제죠? 오늘이죠, 오늘. 7월 16일자로 지금 뭐 발표가 된 것 같아요. 발표가 됐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명서의 제목은요,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모독하고 그에 손대려는 자는 무서운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뭐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남조선 괴뢰패당은,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한국 정부는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다 못해 월남 도주자들을 비롯한 탈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탈북자.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월남자죠. 남쪽 입장에서 보면 탈북자고 이렇게 되는 건데, 월남 도주자들을 비롯한 반역자들을 공화국에 침투시켜 극히 불순한 파괴 암의 책동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흥미로운 주장을 했어요. 해당 기관의 통보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마 뭐 북한의 공안기관이겠죠. 뭐 국가보위부나 뭐 이런 데일 것 같습니다. 해당 기관의 통보에 따르면 얼마 전에 괴뢰 정보기관,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죠. 국정원의 지령을 받고 우리 공화국에 침투하여 동상과 대기념비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적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동상이라고 하면 뭐 김일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일 가능성이 있고, 대기념비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제 북한에 하여튼 건축물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걸 파괴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적발됐다라는 겁니다. 범죄자들은 월남 도주자를 비롯한 반역자들로서 미국과 정보기관이 던져주는 돈에 매수되어 불순한 파괴 암의 책동에 가담되었다는 것을 실토했다.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들이 일단 체포가 된 거네요. 체포된 거고 아마 조사를 받았겠죠. 조사를 받았는데 한국 정보기관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미국도 깊숙이 개입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실토를 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거를 인정을 한 거죠, 범죄 사실을. 그래서 미국도 지금 연관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참 좀 심각한 얘기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 가서 이렇게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북한에 주장하는 걸로는 동상과 대기념비를 파괴하려고 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동상을 파괴하려면 폭탄 정도는 터뜨려야죠, 그죠? 폭탄 정도는 터뜨려야 이게 이제 파괴가 되는 건데, 가가지고 뭐 거기다 결함 던지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그래도 북한에서는 뭐 큰 문제가 되겠지만은, 파괴라는 단어를 쓴 거 봐서는 아마 폭파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건데, 남의 나라 가서 폭탄 던지면 그건 테러죠. 심각한 지금 국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이거 좀 아주 민감한 문제가 지금 터졌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남북 관계가 제가 볼 때 심상치 않은 이런 형국이고, 북한의 최고 존엄, 이른바 최고 존엄이죠.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이른바 특별 행동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계속 누누이 밝혀왔죠. 그리고 뭐 곧 개시될 것이다. 제가 7월이 유력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북한에 들어가서 동상과 기념비를 파괴하려고, 즉 테러를 하려고 했다. 그런 사람들이 적발이 됐다. 이거는 뭐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도 개입돼 있다라고 지금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것이 사실 밝혀진다라면은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지금 북미 관계까지도 심각한 양상으로 지금 이게 갈 수 있는, 그죠? 이런 거고, 일단 신병을 확보를 한 거예요. 여기서 신병은 이제, 그죠? 누를 이제 구속돼 있는 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신병을 일단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월남 도주자를 비롯한 반역자들로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 걸로 봐서는, 그죠? 탈북자들과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관여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관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월남 도주자를 비롯한 탈북자들이 이제 관여가 돼 있다라면은, 탈북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이제. 뭐 주민등록증이 있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게 확인이 된다면, 탈북자라는 사실만 확인이 된다라면은, 이거는 참, 이거
심각한 하여튼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들은 이번 사건에 괴뢰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미국도 깊숙이 개입돼 있으면 미국이 직접 승인하고 지휘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제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주장하는. 그러니까 예컨대 그 뭡니까 이게 그 관련자들이 지금 실토를 한 내용, 시인을 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인적 물적 자료들이 있다. 이런 걸로 봐서는 북한이 뭐 나름대로 이런 증거 확보를 해놓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주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우리 최고조름에 대한 극악무도한 특대형 테러 사건이고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한 중대한 국가정치 테러 사건으로서 미국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파괴 암의 책동이 무분별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요, 뭐 이건 뭐 북한 측이 주장하는 게 과하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 형국이 됐어요. 테러는 맞죠, 그죠? 테러는 맞고, 이게 무슨 뭐 그 테러 단체들이 가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테러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기관들이 지금 연관된 이런 행위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건 심각한 어떤 국가 문제로까지 이게 지금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문제고, 이게 지금 더 큰 문제는 뭐 한국 정부만 관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국까지 지금 관여되어 있는 있다라고 지금 북한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양상이 이게 좀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양상으로 이게 번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예. 아마 뭐 이제 북한이 좀 곧 발표를 하겠죠. 그죠? 예. 발표를 할 겁니다. 뭐 자기들이 증거까지 확보했고 이미 진술도 확보를 했다라면은 이거를 발표를 안 할 리가 없을 것 같고,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뭐 이건 테러 미수 뭐 이런 것과 다름이 없는, 또 미국이 보면 테러와의 전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데, 이거 막상 미국이 테러를 하는 테러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북한을 테러 국가로 지정을 해놨어, 테러 지원국으로. 뭐 그거를 이제 해제가 됐었다 다시 지금 재지정이 됐나요? 아마 재지정 아직 안 됐을 겁니다. 예. 북한은 뭐 이렇게 테러 지원국으로 뭐 이렇게 해놨던데 이게 완전히 앞뒤가 바뀌는 거죠, 이제 상황이.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딱 걸린 거예요. 예, 미국을 안 그래도 뭔가 지금 뭐 미국을 압박을 못 해갖고, 북한에서도 전쟁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꼴이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북한에서도 이걸 지금 아마 곧 공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성명에 따르면은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런 인간 쓰레기들, 탈북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모라 그 너절한 파괴함의 책동을 벌려 우리의 민심을 흔들고 일심 단결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처럼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분노와 치솟는 복수심만 1100배 폭발시킬 뿐이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하늘처럼 모시는 우리의 최고지놈을 감히 모독하고 그의 조금이라도 손대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무서운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 보위자들의 예리한 눈초리와 철벽의 경계 앞에 이런 책동들이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한다. 이런 테러 행위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 엄중한 후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이거 북한 측의 주장이고요. 북한에서는 이런 사실이 있다 이런 건데, 뭐 이게 더 이제 증거를 보고, 북한에서도 뭐 또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더 지켜는 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증거를 내놓게 된다라면은 지금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양측 다 모두 상당히 난처해지는 뭐 이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고요.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안 그래도 지금 북한에서 뭔가 좀 극단적인 이런 물리적 행동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지금 현재 정국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만약 사실이라면 완전히 이제 기름 붓는, 그죠? 신나를 엎지르고 거기다 그 위에서 이제 뭐 불꽃을 튀기고 있는 거죠. 라이터 담뱃불에 불 붙이고 있는 신나 위에서 뭐 이런 상황이나 좀 다를 바 없는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앞으로 크게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큰 이러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요.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세 그게 나였어 보내드리겠습니다.
너의 모습 생각 아름다운 마음이 오래됐지만 그게 나였어. 그게 나였어. 어느 날 부끄러웠겠지. 그냥 살아온 인생 거짓과 위선 속에 서로 속이며 정직한 나 필요한 내가 되고 싶었어. 아름다운 나 만들기 위해 생각나니 지난 시절 잃어버린 사랑 나눠갔던 마음이 오래됐지만 그게 너였어. 그게 너였어. 어느 날 부끄러웠겠지. 그냥 살아온 인생 거짓과 위선 속에 서로 속이며 정직한 나 필요한 내가 되고 싶었어. 아름다운 나 만들기 위해 생각나니 지난 시절 잃어버린 사랑 나눠갔던 마음이 오래됐지만 그게 나였어. 그게 나였어.
예, 이문세 그게 나였어 보내드렸습니다. 예. 핑핑님, 핑핑님 저 생방송은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우리 국전선 애청자신데 몇 주 전이죠? 2주 전인가요 벌써? 2주 전에 한번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소주 한잔 찐하게 했습니다. 예. 덕분에 이때 한반도 통신 애청자가 한 분 넣으셨네요. 다행이네. 반갑습니다, 핑핑님.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강남 스타일. 예, 그 노래가 있네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 뭐 이런 노래인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스타일이다 이 노래가. 전 노래는 이제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제목을 봐서는 저하고는 이제 거리가 먼 이런 곡을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고 제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저희가 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핑핑님. 또 보신 분이잖아요. 직접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정신 세계와 실제 모습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다 눈으로 목도하신 분 아닙니까?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런 분이 이런 또 망언을 하시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노래를 들어보면 무슨 어떤 그 반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제가 강남 스타일이다 뭐 이런 뜻으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지는 않고 노래 또 싸이 씨가 하는 노래들이 좀 약간 코믹한 이런 류의 노래들을 하죠. 무슨 반전이 있지 않을까. 강남 가서 주접떠는 무슨 뭐 중년 남성에 대한 뭐 이런 얘기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사람도 간혹 있잖아요. 괜히 뭐 나이 먹고 뭐 괜히 가서 강남 가가지고 주접이다 떨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물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강남을 싫어해요. 강남을 잘 안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방 내려갈 때 버스를 타야 되니까 뭐 그럴 때는 이제 강남을 간혹 가지. 저한테 정서가 안 맞아요 저는. 그죠? 정서 자체가 안 맞는 뭐 강남에 있는 강남의 문제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제 정서가 안 맞는다. 그래서 강남 쪽에 갈 일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또 이 뭐 간혹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강남에 가가지고 노닥거리면서 뭔가를 그 갈구하는 뭐 이런 얼빠진 사람의 얘기 뭐 이런 거일 수 있겠죠. 아마 그런 뜻으로 신청을 해주신 거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뭐 노래 들어보고요. 들어보고 있다 얘기 나누죠. 핑핑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일단 노래는 뭐 신청을 해주셨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만 더 신청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이제 한 30분 정도. 뭐 오늘 주간 한반도 소식 전해드리면 거의 방송이 끝날 것 같네요. 한 두 가지 정도 지금 제가 소식이 더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다 의미 있고 비중 있는 다 이런 뉴스들이어서 사실 뭐 하나 이렇게 초점으로 해서 얘기를 나눠봐도 될 만한 이런 지금 꼭지들이 여러 개여서 설명을 좀 길게 드리다 보니까 벌써 이제 1시간 반 정도가 지났고요. 대략 55분 정도에 방송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5분 정도 방송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한반도 초점을 또 깊이 있게 얘기를 더 나눠보기는 뭐 얘기 끄려면 방송 끝내야 될 시간 같네요. 뭐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오늘 주간 한반도 소식까지만 보내드리고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소식 더 엮어서 보내드리고 오늘 방송을 끝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핑핑님이 뭐 신청해주신 강북 스타일 요거를 한 곡 보내드리고 닿는 노래 한 곡만 더 신청을 해주십시오. 닿는 노래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강북 스타일로 닿기는 싫어요. 강남 스타일이죠. 왠지 싫어. 기분 나빠. 그래서 다른 곡으로 오늘 닿는 곡을 신청해 주시면은 그곡까지 두 곡 정도. 한 곡 더를 신청하셨네. 응급실? 뭐 좀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의미를 담아가지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저희가 뭐 특별한 선곡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니까 다 보내드립니다. 어떤 곡을 뭐 신청을 해주셔도 뭐 팝송부터 민중가요만 안 돼요. 참 희한한 상황이긴 한데 민중가요만 안 되고 뭐 무슨 노래든지 다 보내드립니다. 뭐 장르에 구분 없이 국적과 뭐 이런 거에 구분 없이 다 보내드리고요. 또 한 분이 또 시켜도 또 보내줘요.
선착순입니다. 제 규정은 나름대로의 원칙이 그거기 때문에 핑핑님이 뭔가 또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두 번째 선곡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일단 뭐 규칙이 그러니까 제가 정했으니까 자기가 정한 룰도 안 지켜서는 안 되죠. 일단 보내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응급실 그런 노래가 있나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전혀 저는 모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응급실. 응급실이라는 노래가 있긴 있군요. 왁스 이건가요? 여러 응급실 하는 사람 많네요. 응급실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뭐 사람들이 뭐 몸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응급실 왁스의 노래가 맞으면 이따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왁스의 노래로 일단 응급실까지 오늘 마지막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 전해드리죠. 지난주죠. 지난주 12일 지난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수도죠. 프놈펜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이른바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북한 측에 참여를 하죠. 한국에서도 참여를 하고 뭐 이랬습니다. 뭔가 뭐 또 대화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뭐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중에서도 남북 그 외교 관계자들 상당히 냉랭했다네요. 뭐 눈도 안 마주쳤다라는 뭐 이런 보도가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뭐 현재 뭐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아무리 뭐 외교 석상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기분 좋게 웃으면서 대화할 이런 형국은 아니죠. 뭐 특대형 도발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런 말이 나오고 뭐 복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형국에 아무리 뭐 외교 석상이라도 제가 볼 때 뭐 좋은 분위기가 오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이번 아세안 안보 포럼에서 남북 관계의 어떤 돌파구를 열기는 뭐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뭐 한국 정부에서도 뭐 큰 기대는 없었던 것 같고요. 뭐 특별히 접근해 보려고 뭐 애를 쓰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뭐 서로 상호간에 지금 뭐 대할 만한 기분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날 북한의 그 기자들에게 북한 측에서 북한 외무성 측에서 박이춘 외무상 명의로 그러니까 장관 명의죠. 설명 자료 브리핑이죠. 브리핑 설명 자료를 배포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거 약간 또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그 설명 자료 제목에 브리핑 자료 제목에 뭐 제목이 이렇습니다. 북한 외무상이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2012년 7월 12일 프놈펜 제19차 아세안 안보 포럼에서 밝힌 한반도 불안정에 대한 우려는 농축, 경수로 건설 관리,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 등에 대한 설명 자료, 브리핑 자료, 더 브리프라고 그러네요. 브리핑은 이제 설명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료는 브리프라고 합니다. 더 브리프라는 표현으로 설명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지금 이제 백남순 외무상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백남순 외무상이 2007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무상에서 공석으로 있었어요. 공석으로 있다가 뭐 최근자에 박이춘 외무상이 박이춘이 외무상으로 이렇게 임명이 됐죠. 상당히 그래서 사망 이후에도 사실 외무상을 비워놓을 정도로 그 북한 외교가에서 백남순 외무상의 어떤 그 비중 상당히 컸죠. 컸는데 이게 이제 뭐 이미 사망을 한 사람이고 그 새로운 후임자가 임명이 됐는데도 후임자가 임명이 안 됐나요?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북한 인물이라 자세한 설명은 안 나오네요.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봐가지고는 찾아보겠습니다. 외무상으로 임명이 된 건가요? 2008년도에도 박희춘 외무상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던 걸로 봐서는 뭐 그 무렵에 외무상으로 임명이 돼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잘못 표기됐어요.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착오인지 착오여도 이런 착오를 할 리는 없겠죠. 그죠? 하기 쉽지 않은
착오인데 아무튼 나중에 한번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착오였다면 좀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이런 착오가 있었는데 하여튼 설명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반도 정세와 우라늄 농축 문제, 경수로 문제, 그다음에 위성 발사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먼저요, 그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은요, 현 정세와 관련해서 한반도는 긴장과 무장 충돌에, 무력 충돌에 악순환에 지금 처해 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미국과 한국 정부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북한 측의 주장에 따르면요, 2000년 설명 자료에 따르면은 2000년 6월 6.15 남북 공동선언과 2007년 14선언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안전을 보장하며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이정표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집권 이후에, 그러니까 즉 현 정부 집권 이후에 이전 남북 간의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북한과 대결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나아가 미국의 대북 적체 정책과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핵 위협이 한반도와 지역의 불안정, 북한의 핵무장을 불러오는 근원적 배경이다. 사실상 이것이 한반도의 핵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한국 정부의 이런 반북 정책이 지금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떠미는 작용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최근 북미 간 합의, 북미 간의 2구 합의죠. 그러니까 립데이 어그리먼트 이렇게 그 영문을 썼네요. 그러니까 아마 최근 북미 합의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2구 합의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이후에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도 행동에 의해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약속을 지금 저버리고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이제 북한의 미사일 위성 발사에 대한 그래서 이제 시비 거는 문제 이와 관련해서 그것도 항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합법적이며 국제적 관례에 따른 것이고, 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문제를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평화적 목적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도 북한에 대한 고질적인 거부감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뭐 6월달이었죠. 6월달에 그 총리 한국 그 국무총리 명의로 화력 시범 훈련이 있었죠. 정확한 날짜 이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화력 시범 훈련 때 인공기를 관역으로 해서 이제 그 시범 훈련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에서도 강력히 이제 비난을 하고 항의를 했는데 이걸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근 실사격 훈련에서 인공기를 관역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이제 미국의 적대적 의도의 명백한 증거다라고 역시 한국과 미국의 책임을 떠넘기는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핵 개발에 대한 입장을 뭐 이게 이제 주요 쟁점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핵심적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공간을 탐색하고 이용하고 전력 생산용 경수로 건설과 운영을 통한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에 관련한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시금 미사일과 핵 개발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경제 개발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북한은 경제 개발을 위해서라도 북한이 경제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경제 개발을 위해서라도 지금 핵과 미사일, 인공위성과 평화적 핵 개발이죠. 이것은 자신들 중단할 수 없다. 라는 입장. 그 최근 보도에 의하면요, 북한의 지금 경수로를 건설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2012년까지 완공을 하겠다라고 북한은 추진해 왔었죠. 근데 이제 경수로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그 원자로에 이제 뚜껑을 덮는 뚜껑이 이제 안 덮여 있었는데 뚜껑을 덮은 이런 위성 사진이 지금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뚜껑을 덮었다라는 건 거의 이제 조립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지금 경수로 건설이 거의 끝나게 되고 뭐 내년이면은 북한이 본격적으로 이제 경수를 가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뭐 그렇게 되면 핵 개발 능력이 뭐 급격히 신장이 되죠. 뭐 지금 뭐 물론 이제 우라늄 농축 문제도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문제와 관련해서 뭐 미국은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고 뭐 최근에 북한도 인정을 했어요. 자기들이 지금은 개발하고 있다.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은 그래서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줬는데 뭐 이런 그 북한의 이런 주장들을 고려해 볼 때 뭐 우라늄 농축 기술도 충분히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경수로를 통해서 핵물질이 축출되는 것, 뭐 북한은 지금 평화적 핵개발이라고 뭐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어쨌건 거기서 이제 폐기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생성이 되면은 이걸 핵탄두로 뭐 바꾸는 거는 뭐 그닥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핵개발로 이어질 전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우라늄 농축 기술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뭐 북한의 상당량의 우라늄, 뭐 세계 1위의 우라늄 매장 국가이기 때문에 우라늄이 엄청나게 매장이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뭐 내년부터는 핵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뭐 그런 체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로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이게 이제 뭐 미국이나 서방 진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이 전면적인 본격적인 어떤 핵 개발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이 항변 외무성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억제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북한은 핵 무장국과 미국의 핵 우산에 아래에 있는 나라들에 둘러싸였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정학적으로 볼 때 뭐 북한 위에 있는 중국, 러시아는 핵 보유국이죠. 그리고 미국은 당연히 핵 보유국이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뭐 한국에도 핵무기가 배치된 것이나 다름없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는 거죠. 일본이나 미국, 일본이나 한국도 그렇게 보면은 자기들만 핵무기가 없어서 자기들이 그 어떤 안보상의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북한이 핵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유일한 공백지대라는 거고 동시에는 핵 전쟁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은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2010년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 소극적 안전보장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즉 핵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소극적 안전보장인데 여기서 제외시켰다라는 건 핵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런 핵 개발은 미국의 상시적인 핵 위협으로부터 북한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정책 정책을 포기하고 정제협정을 평화적으로 대체하여 북미 간의 전쟁 상태를 끝내야 한다. 그러니까 뭐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핵 개발 계속 하겠다 이런 거죠. 정제협정이 이 불안정한 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계속 핵 개발을 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한 이런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은 이전에 북한의 주장과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것은 이제 경수로 문제라든지 우라늄 농축 문제, 일단 위성 발사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구체적인 세세한 건 아니지만은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왔다라는 것.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세 방향에서 핵 개발과 인공위성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망이 되는 거죠. 우라늄 농축도 이제 본격화할 것이고 경수로도 곧 완공이 되면 경수로 방식의 어떤 핵 개발도 본격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 또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평화협정이나 이런 어떤 담보가 보장이 안 된다라면은 북한은 이걸 이제 안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 뭐 주대계는 경제 개발에서 핵심적 주요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문장들이 우리만 핵무기가 없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를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대상에서 지금 제외하지 않았냐. 그래서 핵전쟁이 지금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런 조건에서 우리도 핵이나 인공위성 개발, 평화적 핵 개발이나 인공위성 개발이 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공약이라기보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뭐 지금 뭐 북미 관계가 나아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이 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싸이의 강남 스타일 보내드렸습니다. 핑핑님. 예. 아 이게 좀 반전이 있군요. 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저는 이게 이제 뭐 그 뭡니까, 하여튼 강남. 예. 그래서 좀 날라리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좀 자세히 못 들었어요. 뭐딴 거 좀 찾고 있느냐고 자세히 못 들었는데 몸매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남자. 그런 남자가 강남 스타일이에요. 왜 그 제목을 그렇게 왜 정한 건가요? 강남 좌파인가? 싸이 씨가? 아주 강남 좌파들이 있죠. 강남에도 뭐 사상이 울퉁불퉁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마 뭐 그런 그 가사를 보시고 핑핑님이 제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상이 울퉁불퉁하지는 않습니다. 사상이 상당히 삐뚤어져 있는 거죠. 울퉁불퉁하고 삐뚤어져 있는 건 틀려요. 그죠? 상당히 저는 표장적입니다. 한쪽으로 왼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져 있어요. 뭐 울퉁불퉁하지 않습니다. 제 사상은 아주 뭐 뚜렷하고 매끈매끈하죠. 복잡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뜻으로 신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기분은 좋네요. 뭐 좋은 내용인 것 같아. 얼핏 들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정확히 가사가 뭔지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또 저를 물먹이시려고 무슨 신청하신 건가 그랬는데 뭐. 다행히 그런 건 아닌 것 같군요. 역시 사람은 이렇게 만나서 술도 한잔 하고 이렇게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서로 또 이렇게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러면서 좋게 지내지.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죠. 이제 뭐 대선 지난주에 뭐 애국전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애국전선 좀 상태가 좀 안 좋았죠. 그 녹음이 좀 잘못돼가지고 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뭐 박근혜 씨 대선 출마 관련된 내용으로 그야말로 바까는 방송했는데 바카스죠. 바꿀 이름도 우리 바카스로 애국전선을 그죠? 바카스는 피로회복제죠. 이거 잘하면은 어디 광고도 하나 들어올래나? 근데 바카스는 국민 피로회복제입니다. 국민들의 우울한 마음을 확실히 바카 방송으로 지난주에 좀 했는데 뭐 너도나도 지금 뭐 다 대선 후보 출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씨도 뭐 이제 대북 정책 관련된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뭐 아직 뭐 구체적이고 뚜렷한 건 없습니다. 뭐 크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뭐 다르지 않지 않겠나. 뭐 저는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뭐 어쨌건 근데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가 비판적 평가가 많기 때문에 뭐 박근혜 씨도 이건 좀 딜레마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하도 욕을 해대고 뭐 박근혜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뭐 예전에 뭐 유신창년가 뭐 이런 뭐 말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노동신문에. 그래서 박근혜 씨가 이제 북한하고 어떻게 좀 잘 지낼 만한 어떤 감정이 들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모르죠. 또 대통령이 뭐 정치인이라는 게 일단 선거만 이기고 보자 뭐 이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보다 전향적인 이런 대북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김두관 씨도 대선 후보 출마하면서 남북 관계 관련된 뭐 이른바 이제 한반도 물류기지론이죠. 한반도를 이제 통일을 해서 우리가 물류기지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경제 발전을 이루어보겠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손학규 대표가 16일 오늘이죠. 오늘 외신 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이라는 걸 내놨어요. 이거 좀 주목이 됩니다. 역대로 지금 통일 방안이라는 걸 낸 정치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남북 관계를 좀 잘해보겠다, 뭐 경협을 발전시켜보겠다 이러는데 스스로 통일 방안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이런 대선 후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시죠. 이른바 3단계 김대중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고 그래서 3단계 통일 방안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낸 통일 방안이죠. 뭐 그게 이제 국가 공식의 통일 방안으로 돼 있고 그 외에는 뭐 사실 정치인들이 북한 문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래서 통일 얘기를 사실 꺼내는 게 정치적으로 이제 득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통일 문제를 좀 회피하려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씨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민주당에서도 좀 오른쪽에 있는 인물 아니냐. 어쨌건 한나라당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갈아타신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이라는 통일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크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대선 후보가 그래도 분단된 나라에서 또 통일 방안이라는 거를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표 계산만 하느냐고.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뭐 통일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대통령이 나온다. 뭐 기걸한다는 놀이가 뭐 수십 년째 남북관계 개선하겠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대선 후보로서 어쨌건 통일 방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 상당히 주목이 되네요. 예, 주목이 됩니다. 물론 뭐 이명박 정부와의 대북 정책과는 뭐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날 뭐 손학규 민주당 고문이죠. 통합민주당 고문은 모두 발언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과 대결식의 이러한 정책으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북한이라는 뒷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통일 정책을 주장을 했습니다. 손 고문요, 한반도 중립화가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도 긍정적이라면서 우선 중국은 핵무장한 빈공국, 북한의 부담으로 해서 자유로울 수 있고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완충지대로 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미국은 동북아 전진기지의 상실이라는 전략적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중국과의 관계를 최소화하고 갈등 관계를 최소화하고 안정된 통일한국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 기회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변국들의 어떤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상당히 주목해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한미 동맹과 북중 동맹이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 동북아 국가들과의 평화 안정을 기여하는 평화유지군 같은 성격으로 계속 주둔하면서 영내의 전쟁과 분쟁을 반지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미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뭐 이제 통일 외에도 미군을 굳이 뺄 필요는 없다.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을 전환해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뭐 미군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한 어쨌건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저하고는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요. 어쨌건 대선 후보들이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이런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고요. 이런 논의들이 조금 더 활발해져서 아마 다음 정부 때는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남북 관계를 이 상태로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통신 벌써 2시간 다 지냈네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지혜 응급실 맞나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지혜 응급실 보내드리면서 오늘 한반도 통신 마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괜한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 말을 해버린 거야. 금방 볼 줄 알았어. 날 잡길 바랬어. 허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없어.